안녕하세요. 통찰공장 공장장 YQ채입니다. 오늘은 요새 아주 핫한 영화죠. 오디세이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저는 오디세이를 그저께인가 월요일날 봤습니다. 녹화를 수요일날 하니까 그저께네요. 근데 뭐 괜찮더라고요, 영화는. 그런데 영화 자체는 뭐 잘 만들어졌고 완성도 높았는데 보고 나오면서 든 생각은 재밌고 정말 완벽에 가까운 영화적 경험이었지만 그래서 남는 게 뭐지? 내가 이상한 건가? 사실 이 영화는 오디세이는 3시간짜리인데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뭐 화면, 음향, 편집, 뭐 스튜디오, 여기 세트, 미장센, 스케일. 그런데 다 보고 나서 기억나는 건 거의 없었어요. 뭐 반전도 없고 결정적 장면, 뭐 입체적인 인물, 서사.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열광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용암에게 그 용암에게서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데니까 거기서 보려고 뭐 계속 매크로를 돌리지 않나, 아니면 맨 앞자리에 제대로 안 보이는 데라도 앉아가지고 보려고 하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 개봉 지금 2주도 안 됐는데 한국에서만 500만 명이 봤어요. 거의 인터스텔라 페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CGV 골든에그도 97%, 그리고 이 광복절 연휴 3일 동안 230만이 보고. 제가 방송을 킨 거는 오디세이 뭐 하입도 조금이나 타고 싶지만 자기 검열로 시작을 한 겁니다. 내가 이런 서사시 장르를 안 좋아하나? 논란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논란 작품은 다크나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인셉션, 테넷, 덩케르크, 오펜하이머, 메멘토, 웬만한 건 다 봤거든요. 그래서 논란은, 그래서 그게 편견이 작동한 건가, 아니면 뭐 너무 영화 시간 러닝타임 길어서 집중을 못한 건가? 실제로 못하긴 했어요. 중간중간 눈을 감고 있긴 했습니다. 좀 지루하고 제가 그때 밤 늦게 봐가지고 좀 졸려가지고. 그래서 제 감각이, 제가 제 느낌이 이 소수 의견인지 한번 찾아서 확인했는데 좀 재밌어요. 일단 로튼 토마토에서 오디세이 평론가 점수가 96%, 검증 관객이 97%입니다. 이거 롤랑 커리어 하이거든요. 다크나이트랑 메멘토도 넘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메타크리틱 유저 점수는 10점 만점에 5.4였어요. 이게 완전 빠랑 까가 극단적으로 있는데 보편적 찬사가 거의 88점이고 아래쪽 유저 점수는 완전히 뭐 1점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또 IMDb도 확인했는데 평균 평점 8.3이에요. 그런데 10점이 37%고 1점이 13.9%. 그 중간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뭐 모두가 다 생각하는 좋은 영화보다는 그냥 빠랑 까가 완전히 다른 영화를 본 거다. 그래서 뭐 필모그래피 순위에서도 그랬습니다. USA 투데이는 논란 영화 중에서 13편 중 1위, 그의 최고 걸작. 테이스트 오브 시네마는 13개 중에서 10위, 테넷과 데뷔작 팔로잉보다도 아래. 오브젝티브 스탠다드라는 곳에서는 각색으로서, 영화로서, 이야기로서 모든 층위에서 실패. 그래서 뭐 저도 거의 이런 거에 가까우니까 그 부정적인 쪽에, 그래서 궁금해졌죠. 대체 왜 이런 그 평가에 분열이 생기는가. 그래서 찾은 게,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에밀리 윌슨인데요. 이게 오디세이아를 완역한 최초의 여성 번역가고, 놀란 본인이 이 오디세이를 만들면서 영감받았다고 인용한 그 2017년 번역본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에밀리 윌슨이 런던 리뷰 북스에 쓴 리뷰 제목이 그거예요. 복잡하지 않은 남자. 이 말이 뭐냐. 논란은 이 서양 문학사에서 가장 복잡한 인물인 오디세우스를 영화에서 복잡하지 않게 죽여버렸다는 거죠. 내용은 더 센데요.
심리적, 정서적, 정치적, 윤리적 깊이가 결여됐다. 서사 구조는 기교적이고 글쓰기는 형편없다. 그리고 다음 한 문장이 제 3시간을 설명해 줬습니다. 어떤 인물도 자기 행동과 말에 설득력 있는 동기를 갖지 못한다. 앞거는 더 있어요. 비전은 너무 혼란스럽고 인물들은 너무 미개발해서 반쯤 약속한 큰 아이디어를 전달하지 못한다. 다만 큰 폭발음과 큰 거인을 전하는 데는 대단히 능하다. 논란이 영화에서 깊이가 얕은 걸 처방한 처방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이 각본을 논란이 쓰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밀리 윌슨이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연출자랑 각본가를 분리를 해라. 그러면서도 뭐 그녀는 어쨌든 이 영화가 축하할 만하다. 사람들이 오랜만에 극장에 와가지고 다 같이 영화를 보고 고전에 관심을 갖게 하니까. 그래서 뭐 저도 동의합니다. 영화적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느끼는 뜻깊은 경험이었고, 비록 뭐 아이맥스로 보진 못했고 2D로 봤지만 좋은 경험이었어요. 예. 뭐 흠잡을 데 없는 경험. 남는 게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오디세이가 이 영화가 원작과 달리 원작에서 빠뜨린 게 뭐냐? 오디세이에서 서양 문학 최고의 개그가 있는데 키클롭스 있잖아요. 거인. 원래 오디세우스가 키클롭스한테 뭐 어떻게 하면 영화에서는 키클롭스가 무슨 말도 제대로 못하는 존재처럼 나오는데 원작에서는 유창하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거인한테 자기 이름을 아무것도 아닌 자, 우티스라고 되는 것. 그리고 눈이 찔린 키클롭스, 이름이 폴리페모스인데 아무것도 아닌 자, 우티스가 나를 죽였다라고 외치죠. 근데 논란이 이걸 삭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말장난은 번역 불가능하다고 그 사람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그냥 폴리메포스를 야수로 만들어버린 거죠. 오디세우스 완전 그냥 깡패, 거의 강도로 만들어버리고. 한마디로 오디세우스가 지혜의 대명사인데 이 지혜를 빼버린 거죠. 그리고 세일에는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노래 안 들려줘요. 그냥 노래 들은 소감만 얘기하지.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건 침대입니다. 원작에서 오디세이의 와이프인 페넬로페는 20년 만에 나타난 남자가 이 오디세우스가 실제 남편인지 확인하라고 침대를 옮기라고 시켜요. 근데 그 침대는 원래 이 살아있는 올리브 나무를 깎아 만들어가지고 옮길 수 없어가지고 옮길 수 없는데 그거를 둘만 아는 거죠. 결국엔 이 원작에서 이 한 장면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페넬로페도 남편만큼 지혜롭다. 그리고 20년의 부재에도 결혼이 지속됐다는 보증. 근데 논란이 이걸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냥 도끼구멍에다 화살 쏘는 걸로 바꿔버리죠. 그리고 정체 증명은 그냥 아테나 핀 있죠. 그걸로 처리해버리고. 그래서 어떤 리뷰는 또 이거를 액션 비트가 친밀한 비트를 삼켜버린 매우 영화적인 거래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른 리뷰는 침대를 무기로 바꾸면 강조점이 감정적 충실함에서 폭력의 도구를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증언은 오디세이 배우가 얘기를 했는데요. 앤 해서웨이가 얘기를 하기를 영화 당시의 시점에서는 영화의 모멘텀이 오디세우스가 살아남을지 생존 여부에 있어가지고 침실을 우회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인물의 깊이를 다룰 수 있는 자리에서 결국에는 이 서스펜스 때문에 못 다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또 이 영화의 특징이 전체를 다 아이맥스 70mm짜리 필름으로 찍었다는 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셀링 포인트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더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맥스 필름 이송기구는 한마디로 카메라죠. 그게 작동할 때 일반 카메라랑 달리 거의 80에서 100데시벨 소리가 엄청 큰 거죠. 그 정도 소리를 낸대요. 그래서 근거리 동시 녹음이 불가능하답니다. 카메라 소리 때문에. 그래서 오디세이 촬영 감독이
이 필름을 옮기려면은 강압 모터가 필요하니까 이 카메라 조용히 하게 만드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감독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영화를 위해서 아이맥스가 그나마 좀 30% 정도 조용한 신형을 개발했는데도 대화 장면에서는 여전히 시끄러운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아이맥스 카메라에다가 방음 하우징을 씌워가지고 카메라 무게만 거의 200kg 가까이 됐어요. 180kg. 그리고 또 논란은 그 완전 원칙주의자 걔 꼰대잖아요. 그래서 배우의 원래 연기를 보존해야 된다면서 후시 녹음을 거부를 해요. 그 바로 거기서 녹음을 해야 된다 그거지. 근데 이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전작인 오펜하이머가 굉장히 오펜하이머 인물 중심적이잖아요. 그 인물극으로 성공한 이유가 이 그런 인물들의 얼굴을 클로징업 하거나 대화 장면 찍을 때는 아이맥스를 포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뭐 당시 영화에서 그 트루먼 집무실 장면이나 이런 거는 아이맥스 카메라가 아니라 그냥 일반 필름 카메라로 찍고 대화 장면의 대부분은 뭐 오퍼프 70mm로 촬영을 했다고 하네요. 오디세이는 그 타협을 안 한 거의 무타협의 산물이죠. 예. 그래서 이런 대사 장면이 제약이 된 거죠. 뭐 풍경은 엄청 멋있게 담고 그렇게 담았지만 실질적으로 인물은 그 거대한 풍경의 일부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오펜하이머의 아이맥스는 얼굴을 향했고 오디세이의 아이맥스는 그냥 풍경을 지평선 거대한 그 세계를 향했다. 그래서 이걸 비꼬는 사람들은 윌슨이라고 그 리뷰어가 있는데 큰 거인을 전하는 데는 대단히 능하다 라고 표현하는데 동의합니다. 또 이 영화의 최대 아이러니 중 하나는 이 아이맥스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번엔 개봉에 관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 감독 의도대로 볼 수 있는 상영관이 전 세계에 41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미국에만 25개가 있고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 8개. 나머지 미국 전역에 뭐 17개는 흩어져 있겠죠. 영국에 3개, 인도 1개, 한국 1개. 그나마 제일 그 원작에 가깝게 볼 수 있는 게 용화맥이라고 해서 용화맥이랑 뭐 하나 더 있죠. 그게 그 2개가 터졌죠. 그래서 그리고 이 아이맥스 필름을 이 하나당 8만 달러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억 얼마냐? 1억이 넘어가죠. 그리고 만들 수 있는 연구소는 전 세계에 딱 하나 있고, 그리고 이 아이맥스 영상이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90명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도 티켓 구하기 힘든데 미국은 뭐 그 25에서 4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만 원에서 거의 얼마냐?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 지금 가격이 뛰어서 하나에 1000달러, 그리고 LA 개봉 때는 600달러, 이베이에서 사면은 거의 160달러. 우리나라에도 1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나마 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뭐냐? 이 영화의 두 키워드가 그겁니다. 환대, 제우스의 법, 그리고 그리스어로 크세니아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문명의 몰라. 이 제우스의 법, 크세니아는 영화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낯선 이에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환대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오디세우스가 키클롭스한테 가서 기대를 했다가 통수 맞은 그 규범입니다. 제우스의 법. 근데 이런 환대를 다룬 영화가 뭐 전체 다 열긴 했는데 이 영화를 온전히 볼 수 있는 데는 41개 관에만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Z세대 리뷰어가 했는데, 오디세이는 가난한 사람이 문자 그대로 더 적게 보는 영화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 아이맥스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일반 저처럼 본 2D로 본 사람들은 위아래가 잘려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맥스에 보려면은 일반 상영보다 2배를 내야 되고. 그래서 LA 타임스는 이 오디세이를 아이맥스 70mm 속물주의라고 표현했고, 인도에서는 이 논란이 오디세이로 영화적 계급제를 만들었다고 썼어요. 그리고 뉴욕 포스트가 거기 이베이에서 오디세이 티켓 파는 판매자를 오디세우스의 교활함과 아테나의 성견지명을 지닌 상인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영화에서 삭제된 그 오디세우스의 교활함 있잖아요.
티켓 시장에서 부활한 거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내가 이상한 건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이게 미학 심리학에는 미적 민감성이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작품의 어떤 객관적 속성이 이 관찰자의 평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에 그 정도를 따지는 건데 이건 뭐 쉽게 말하면 까다로움인데 그것보다는 분해 능력입니다.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이거를 조화를 하는가. 그래서 이걸 실험한 게 있는데 전문가 20명 그리고 초보자 40명한테 작품 150점을 평가를 시킨 거예요. 근데 아름다움과 선호에서는 그 전문가랑 초보자가 가렸는데 그 감정적 반응 있잖아요. 정서나 뭐 감동, 감정적인 거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 3시간짜리 오디세이 감상평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사실 스펙타클 했죠. 말했듯이 영화적 경험은 정말로 출중했습니다. 최근에 본 영화 중에도 굉장히 압도되고 파노라마로 압도된 영화는 없었고 굉장히 리얼했고 눈은 호강했습니다. 대단한 영화예요. 다만 이게 인지적으로 저는 인물과 서사를 따로 채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로튼 토마토 97%랑 메타크리틱 5.4점이 공존하는 이유가 바로 이 차이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펙타클과 그 인물과 서사를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다수는 열광을 하느냐? 우리는 자기가 왜 무언가를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오히려 이런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브랜드가 주는 친숙함과 그리고 이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다들 봤다는 그 피어, 프레셔도 있고 그리고 보기 힘든 아이맥스에서 봤다는 지위 그리고 비싼 가격을 주고 봤다는 그 지위와 가격 그 즐거움이 한꺼번에 이 영화에 같이 세트로 묶이는 거죠.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오디세이를 본 시청자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왜 저는 이 영화가 오디세이가 기억이 나지 않을 거라 확신하는가 하면은 결국에는 서사가 약하고 아무리 그 영화적 경험이 강렬하다고 해도 서사가 약하고 인물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2300년 전에 플롯이 가장 중요하고 서사가 가장 중요하고 인물은 서브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서사도 중요하고 인물도 중요한다. 결국엔 인물이 서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매력적인 인물이 없으면 매력적인 서사도 발생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험을 한 것도 있어요. 뭐 30분짜리 그 영화를 그냥 기억하라는 지시 없이 보여준 다음에 3시간부터 9개월까지 그 간격을 두고서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실험 참여자들이 기억한 거는 서사나 인물 간 그 관계를 가장 잘 기억을 하고 뭐 플롯을 잘 더 기억을 한다는 거죠. 시각적인 것보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 당연히 시각적인 게 더 기억은 많이 남는데 결국에는 그 영화를 기억할 때 생각나는 거는 인물이나 서사여야 한다. 근데 이 오디세이는 그 인물과 서사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연들은 그냥 거의 도구죠. 그리고 플롯의 인과라든지 이런 것도 솔직히 뭐 2시간, 3시간 중에서 2시간 반이 회상이고 결국엔 실제 실시간 서사는 30분밖에 끝에 그 클라이막스 30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 시각적으로는 거의 역대급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그걸 위해서 다 포기를 했다. 거의. 그래서 제 결론은 그냥 인물과 서사는 약하지만 이 시각적인 거라 영상에서는 거의 뭐 사상 최고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담이지만 이 시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거기 영화 계속 스펙타클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뇌에 과부하가 오른다고요. 인지부하가 걸리는데, 오히려 이러면은 뇌가 실제로 마비가 합니다. 마비가 돼요. 그래서 그 정서 주추 활동이라고 그 감정이나 이런 걸 처리하는 부분이 감소를 해요. 그러면은 이 계속 회상이 중첩되고 그 교차 편집이 계속되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뇌에 과부하를 주는 거죠. 그리고 과부하가 되니까 그 감정을 누르고 그 눌린 감정이 기억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스펙타클로 몰입은 하는데 막상 다 보고 나면 와 재밌고 와 눈호강했다는데 그래서 뭐였지? 주제가 뭐였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오디세이는 정말 뭐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화적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작품은 뭐 어떤 서사 이야기 매체가 아니라 그냥 어떤 경험의 장치다. 예. 일종의 그냥 그 가성비 좋은 파인다이닝을 먹은 느낌이다. 왜냐면은 이 작품에서 인물과 서사는 그 시각적 고급 경험의 일부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다시 볼 생각이 없습니다. 뭐 OCN에 걸리거나 OTT에 나오거나 그런 거 아니면은. 그래서 저는 사실 타란티노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타란티노는 그 논란 영화 중에서 오펜하이머를 1위로 꼽았어요. 저도 오펜하이머를 1위로 꼽았거든요. 2위는 덩케르크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흔히 사람들이 타란티노랑 논란을 타란티노 스타일리스트, 논란을 건축가로 요약하는데, 왜냐하면 타란티노는 그 영화를 볼 때 영화에서 대화랑 인물로 서사를 만들어요. 근데 논란은 플롯이랑 그 구조랑 그 개념, 각본이나 그런 거시적으로 굴리는 거죠. 논란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인물이 무엇을 하지 말하게 하지 말고 실제로 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 테넷이나 인셉션이나 이런 개념 퍼즐, 메멘토나 그런 거에는 아주 최적인데, 인물의 두께를 만든다든지 뭐 입체적으로 만드는 데는 구조적으로 힘든 거죠. 근데 예외인 오펜하이머는 이게 예외였어요. 왜냐면 이 영화의 주제 자체가 그 말로 오펜하이머랑 그 뭐냐 그 맨하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그 실무자들을 신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결국엔 감각 경험은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면.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인문과 서사예요. 그리고 재관람하면서 더 깊어지거든요. 그 관계가. 결국에 뭐 우리가 영화관에서 보더라도 사실 집에서 대부분 영화를 OTT로, TV로, 뭐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오펜하이머는 여러 번 볼 수 있고 타란티노 작품은 여러 번 볼 수 있어도 이 오디세이는 여러 번 보기 힘들다. 왜냐면은 이런 서사랑 인물은 화면 크기와 무관하게 작동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디세이를 볼 때 정확히 뭘 보는 것이냐. 저는 영화보다는 영화적인 경험을 본다. 그리고 내가 아이맥스에서 이 위대한 작품을 봤다는 그 지위를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었는데요. 뭐 그만큼 제가 뭐 영화를 많이 보기도 했고 관심이 있어하는 주제고 또 할 얘기가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또 뵙겠습니다.